자, 115쪽에 현명주의죠. 조문을 보시면 114조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일단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권한 내에서라고 되어 있죠. 권한을 넘어가면 무권대리가 되고요. 그리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임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럼 본인에게 효력이 가는데 직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 대리가 아니라 직접 대리죠. 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2항은 대리인에게 제3자가 의사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능동대리가 아니라 수동대리죠.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는 거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 병이 이제 상대방인데,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해서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면 현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현명이라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라는 얘기인데, 본인을 위해서라는 건 무슨 본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법률 효과를 얘한테 귀속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모든 대리에 현명주의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예외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현명주의가 적용 안 되는 건 뭐 있었냐면 상행위. 그러니까 대량적으로 반복되는 상행위의 경우에는 일일이 현명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요. 또 뭐 있었냐면 일상가사 대리가 있었죠. 부부끼리 일상적인 가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는 요거 임의대리예요, 법정대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대리권을 줘서 생기는 게 아니고 법률로 정해진 거죠, 법정대리예요. 막 결혼하고 서로 대리권 주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도 서로에게 그 가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서로에게 대리권이 인정이 돼요. 그럼 이때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률론 부부에게만 인정이 돼요? 사실론도 인정이 돼요? 사실론도 인정이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비교했던 게 있었죠?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의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4월 1일 날 하기로 했죠? 네, 가끔 이렇게 상기시켜 드려야 돼요.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은 1일 날 따로 하는데, 이거 뭐 중개사법 할 때 뭐나 또는 공시법에서 명의신탁 공부하셨죠? 그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허용돼요, 금지돼요? 그거는 민법 시간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죠?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현행법상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있죠. 3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허용되는 거. 부부, 종중, 종교단체. 요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요. 물론 탈법의 목적이 없어야지 허용되는데, 그럼 이때 허용되는 부분은 사실혼이 포함되느냐라고 하면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부부에게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서 명의신탁을 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고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법률론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 명의신탁은 금지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예외로 하는 거니까 좁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로는 제외되고, 그리고 이 현명에는 방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방식의 제한 없다. 그러니까 보통은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통인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로 해도 상관없고요. 또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 을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적었어요. 그럼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라면 이건 누구의 법률행위예요?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죠. 대리인의 자신의 법률행위로 추정합니까? 간주합니까? 간주. 추정이 아니라 간주. 뭐뭐로 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추정이랑 간주 중에 어느 게 훨씬 더 강력한 거야? 간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명 안 하고 계약을 하면 자기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럼 얘가 나중에 현명 안 한 건 나의 착오였다 이러면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책임을 져야지 착오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목이 안 좋은 데다가 목감기 걸려가지고요. 또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감기 중에 강해할 때 제일 안 좋은 감기가 목감기죠. 뭐 코감기는 먹으면서 하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더럽게 그죠? 그래서 착오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계약을 하는데 얘가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적어요. 그럼 자기 법률행위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적었는데 본인이 자기에게 써준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했대요. 그럼 이건 타인물의 매매로 볼까요? 대리행위로 인정할까요? 대리행위였죠. 그러니까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대리행위로 인정이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 판례는 을이 본인의 이름을 썼다. 그러니까 아예 누구 이름을 써버렸냐면 갑의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 사람에게 만약에 대리권이 있고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효과는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에 가요. 교재 잠깐 볼게요. 그 115쪽에 맨 밑에 그 파란 글씨에 뭐라고 되냐면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대리행위예요. 마지막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첫째 줄에 가운데 타인물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리행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판례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관계를 표시함 없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대리권이 있다면이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효과가 귀속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대리권이 있었다면 효과는 귀속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예. 그래서 갑의 을이 아예 갑의 이름, 본인의 이름을 썼다. 이거 본인 자기 이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 쓰면 누구 법률행위라고요? 자기 법률행위고 을이 본인 갑의 이름을 썼다면 원래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 이름을 써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갑에게 효과가 가야 한 거예요. 원래는 안 가는 거죠. 남의 이름을 모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제가 계약을 하면서 제 형의 이름을 써가지고 아예 형 행세를 하고 형 집을 팔아먹어요. 그러면 형이 책임져야 질 필요 없어요. 질 필요 없죠. 그런데 만약에 형이 저한테 야 그거 네가 좀 팔아 라고 대리권을 줬을 때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아예 자기 이름이 아니라 본인 이름을 썼다면 그때는 효과가 귀속된다라는 거였죠. 대리권이 있어야만 돼요. 자, 129쪽 합니다. 129쪽. 129쪽에 판례박스 밑에 디귿 좀 보세요. 디귿. 사수를 써서 사기쳤다는 거예요.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왜 표현대리가 안 될까요? 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명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대리권이 있으면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즉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아파트 팔래요? 아파트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정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정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 사건인데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형이었어요. 갑이 동생이고요. 근데 이 동생이 외국에 오래 나갈 일이 생겨서 이 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일체 관리 권한을 형한테 주고 외국에 간 거예요. 근데 형이 이제 이 아파트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한 거예요. 임대차. 근데 이 사람이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아예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형, 갑인 것처럼 계약서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지금 누구 이름을 모용한 거예요.
갑의 이름을 모용한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갑은 책임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원칙은. 안 지는 건데 이 사건은 책임을 져야 돼요. 왜요? 대리권 줬잖아요. 그럼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했다면 본인 이름 써도 효과는 간다는 거야.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얘가 몇 년 살아보니까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요. 이 아파트를 삽니다. 이제 관리를 넘어 처분한 거죠. 근데 여전히 얘는 매매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자기가 갑인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문제예요. 얘가 지금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현명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현명을 안 한 거예요. 갑의 이름을 모용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었다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얘가 남의 이름을 모용했을 때 이 사람에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기본대리권도 없는 애가 남의 이름을 모용하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고요. 기본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초과해서 행위를 하게 되면 월권대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관련 판례로 뭐가 있었냐면 그 아내의 남자친구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집을 처분하려고 해요. 근데 아내가 남편 행세를 하긴 그렇잖아요. 성별이 다르니까. 그래서 아내가 자기 남자친구를 시킨 거야. 야, 네가 내 남편이라고 하고 팔아버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남편 행세를 해서 부동산을 처분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유추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아내의 남자친구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본대리권이 없어요. 만약에 아내가 처분했다면 일상가사대리를 기본대리로 할 여지가 있는데 아내 남자친구는 아무런 기본대리권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유추 적용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유추 적용되는 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으니까 기본대리권이 있을 때만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계속 볼게요. 자, 을이 계약을 하면서 현명을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자기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문에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언제나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라고 하면 틀려요. 언제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명 안 하면 얘가 책임지는 게 맞지만 현명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저자가 대리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효과는 누구한테 가요? 본인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조문을 볼게요. 116쪽입니다. 116쪽에 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본다라고 되어 있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과는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명주의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모두 다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대리에서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 머리 글자 따서 하면 현하 남자가 있어요. 현하의 남자. 현하의 남자. 현은 뭘까요? 현명주의. 하는. 하자. 좀 이따 보는 대리행. 그러니까 대리행위를 할 때 하자가 있으면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되게 강조했던 건 대리인 기준이죠. 그래서 시험에 불공정행위가 잘 난다고 진짜 많이 말했죠. 불공정행위에서 궁박은 누가 기준? 본인. 나머지는 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건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남은 뭘까요? 대리권의 남용이에요. 대리권이 남용되었다라고 하면 뭐가 유추 적용되죠? 비진이 단서. 좀 이따 볼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남용이고 자는 뭐야? 자기계약.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요건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모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현하의 남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다 적용된다. 잘 봐두시고 나중 가면 현하 남자는 기억나는데 얘가 어디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적용이 돼.
그게 이제 바로 밑에 대령의 하자 나오죠. 1항을 볼게요. 116조 1항.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을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자, 누구를 표준으로 해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합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인데 둘이 어떤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이 본인이라는 사람은 착오가 있었고요. 대리인은 착오가 없어요. 자,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얘는 보는 거 아니에요. 얘는 보는 거 아니고 누구만?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으면 취소가 안 되겠죠. 또 이 병이 요 대리인에게 비진이 표시랍니다. 그럼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런데 이 본인은 전혀 몰랐대요. 선의 무과실, 비진이라는 걸 몰랐고 대리인은 비진이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 이 병은 무효라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보는 거 아니고 누구만.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어쩌고 저쩌고는 다 그냥 유혹하는 얘기고 대리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중매매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이중매매 자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대요. 반사회적 무효예요? 유효해요? 무효죠. 본인이 몰랐느냐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대리인이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무효. 전부 다 누가 기준이니까? 대리인 기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대리인을이 이 물건을 삽니다. 사는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우리 하자담보 책임 우리 이론 시간에 공부했지만 하자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할 때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돼요? 몰라야 돼요? 선의무과실해야 돼요. 근데 이 본인이라는 사람은 하자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악이고 대리는 하자가 있다는 걸 몰랐대요. 선의무과실이다. 자, 그럼 본인은 얘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있죠. 얘는 보는 거 아니라고요. 얘가 몰랐대잖아요. 그럼 얘가 알았느냐는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선의무과실이면 담보 책임 물어요. 물론 책임은 대리인이 물어요? 본인이 묻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효과는 얘한테 가니까 해제권, 취소권, 담보 책임은 다 본인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은 누구라고요? 대리인. 왜냐하면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니까? 대리인 하니까. 아까 우리 사자 있었잖아요. 사자는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본인. 그건 본인 기준이지만 대리인은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이다. 그런데 하자가 있다는 걸 이 본인은 알고 있다. 지혜 상태예요. 근데 대리는 부지의 상태. 이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뻔히 알고 있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특정 법률 관계에서 야 대리인 병이 그거 팔고 있거든. 넌 묻지 말고 가서 사 이럽니다. 그래서 얘가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그게 바로 2항이죠. 2항. 116조 2항.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결론은 본인이 지시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면 다 누구를 기준으로 보시라고요? 대리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불공정행위 할 때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본인 기준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궁박.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이랑 강박은 달라요. 사기 강박은 누가 기준이겠어요? 다 대리인이에요. 다 대리인. 그죠? 대리인 기준이고. 자, 오른쪽에 117쪽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 체크 플러스는 뭐 다 보신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리인. 그게 첫 번째 판례고 두 번째는 착오에서 기준이 되는 자 누구겠어요? 대리인입니다. 예외는 뭐 지시를 내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남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건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남용하는 거죠. 대리권의 남용.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하면 뭐가 탁 떠올라야 한다고 했냐면 비진이 단서 유추 적용이요. 그러니까 107조이랑 단서 유추 적용설인데, 그러니까 비진이 단서가 뭐였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그것을 유추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판례는 뭐가 있었냐면 그 갑이라는 본인이 있는데 갑이 이제 은행이었어요. 은행. 그리고 이제 의뢰하는 사람이 대리. 근데 그 명성그룹 김 회장이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죠. 돈을 좀 끌어모아 달라. 나중에 내가 후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을이 고객들에게 돈을 끌어모읍니다. 입금을 받아서 은행으로 넣은 게 아니라 김 회장에게 준 거죠. 지금 이 의뢰하는 사람은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리권이 있는데 이 대리권을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명성그룹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끌어모아서 넘겼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000억이 넘었었는데, 그럼 원래 이 은행은요, 본인이 은행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안 져도 돼요? 그렇죠. 중요하지. 쉽게 생각하면 제가 은행 창구에 가서 입금을 했어요. 근데 은행 직원이 오늘 수입 괜찮네 이러면서 들고 도망갔어요. 예금 계약했는데 그러면 본인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당연히 은행이 책임을 져야죠.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언제나 지라고 하면 얘한테 가혹하니까 이걸 유추 적용하겠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책임 안 져도 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나타난 게 뭐였냐면 이 을이 보통의 방법으로는 단시간 안에 돈을 끌어모으기 어려우니까 자기한테 입금하는 사람은 시중금리의 3배를 보장해 줬고요. 그리고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암호를 되는 사람 것만 입금을 받는 거야. 그리고 통장도 걸리면 안 되니까 다 수기식으로 손으로 다 써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사채업자들에게 시중금리의 3배를 보장하고 암호를 대고 입금을 받고 통장을 수기식으로 작성해 왔다면 이 사람들은 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하는 행위가 정상적 행위가 아니다. 남용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게 비진이 단서죠.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 이러면 뭐가 떠올라신다고? 비진이 단서가 유추 적용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대리인인데 우리 본인이 매매 계약을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제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금 받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근데 제가 그 대금을 본인 준 게 아니라 들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우리 본인은 원칙적으로 책임 안 져도 돼요, 져야 돼요? 져야죠. 대리인이 사고 쳤다고 본인이 나한테 돈 더 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저랑 거래할 때 제가 대리권을 남용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8쪽에 체크 플러스의 제목이죠. 대리권 남용, 비진이 단서. 시험에서는 대리권의 남용 이렇게 딱 써줄 때도 있는데 이것도 딱 안 써주고 풀어서 쓸 때도 있어요. 대리인이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배임적 행위를 저질렀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남용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줘도 똑같은 말이니까 당황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능력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을이 대리권을 갖게 되었는데 얘가 18세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갑을 대리하여 갑부동산을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다. 자,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돼야 한대요? 돼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얼마든지 정상적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미성년자가 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사실은 제가 미성년자였어요 라고 하면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지위에서 했다면, 대리인으로 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 그게 이제 117조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 갑이 우리 대리인이 미성년자였다라고 하면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야.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고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근데 구별하시라고 했던 건 이 미성년자 을이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거를 A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답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자기 부동산을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다. 자,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되실 점은 미성년자가 자기 법률 행위를 했다면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가 되는데 어떤 지위에서 했다면? 대리인으로 했다면 117조에 의해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기 전에 보통 뭘 한다고 했죠? 수권행위를 하기 전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그러면 미성년자 을은 본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위임계약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만 구별하시면 되냐면 요 위임계약이 누구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한 거면 취소 못해요. 근데 요 위임계약이 자기의 스스로의 법률행위면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대리행위 한 거예요? 자기 법률행위? 참 이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계약은 취소될 수 있어도 대리행위는 취소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근데 동그라미 1번에 118쪽이에요. 동그라미 1번 넷째 줄에 대리인은 적어도 뭔이 있어야 돼? 의사능력. 만약에 의사능력이 없으면 그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의사결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고요. 자, 2번 중요하다고 했죠.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행위도 완전한 대리행위이므로 본인이나 대리는 제한능력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 좀 보죠. 대리권 범위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1번 틀렸죠? 기한 도래했대요. 그러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죠. 1번 정답. 2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계약하라고 대리권 줬다.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권한은 없어요. 3번.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렇죠. 대금 수령 권한이 있고 더 나아가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도 있어요.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각자 대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공동 대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얼만큼 할 수 있어요? 무제한. 그러나 이용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고. 자, 효과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간다고 했냐면 본인에게 그게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본인은 행위 능력 필요 없고 의사 능력 있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권리 능력,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의사결정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는 필요하다고요? 의사 능력. 근데 얘는 효과만 귀속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본인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살, 3살 먹은 애 대리인이 누구예요? 부모, 친권자잖아요. 그럼 2살, 3살 먹은 애도 본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의사 능력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대리가 나오죠. 오늘 복대리까지만 볼게요.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대리인이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병이라는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럼 복대리인이 상대방 A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 효과는 대리인에게 가요? 본인에게 가요? 그럼 모든 효과는 전부 다 본인에게 가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대리인이냐면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럼 정의에서 조심하실 점은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해요?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현명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현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본인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임 행위의 법적 성질, 그러니까 선임 행위라는 것이 대리 행위냐 아니면 자기 행위냐? 자기 행위죠. 대리 행위라고 하면 틀리겠죠? 왜냐하면 누구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요, 현명을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선임 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 행위가 되는데 얘를 선임할 때 자기의 일인 것이지 대리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행위지 대리 행위가 아니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리고 간단한 거지만 누구 대리인이냐면 본인의 대리인이지 이거 가지고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런 질문들 당연히 틀려요. 대리인이라는 것은 본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대리인의 대리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리고 이 병이라는 복대리는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언제나 임의대리요. 그렇죠. 얘가 얘를 뭐 한다고요? 선임하죠. 선임이라는 얘기는 얘가 얘한테 권한을 수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슨 대리냐면 임의대리요. 그러니까 이 을이 임의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는 법정 대리다라고 하면 틀려요. 얘가 법정 대리라도 얘는 선임받은 사람이니까 얘는 무조건 임의대리가 되죠. 근데 이 복대리인의 지위와 권한은 대리권으로부터 얘가 선임한 사람이니까 얘는 절대로 대리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는 게 존재 의존이고, 범위에 의존한다는 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면 복대리는 절대로 그 권한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한정된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물권법에서 전세권과 전전세를 보잖아요. 전전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세권. 그러면 전전세는 절대로 전세권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거랑 마찬가지.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도 소멸한다. 같은 개념이죠. 그게 이제 복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복대리가 출제가 되면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대리인의 개념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선임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문제예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안 돼요. 근데 언제만 되냐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조문을 한번 볼게요. 120쪽을 보세요. 120쪽에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자기 이름.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함으로 대리인의 복대리인의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병이 A라는 사람하고 법률 행위를 할 때 얘도 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을을 현명해요? 갑을 현명해요? 당연히 갑.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럼 조문을 보세요. 120조.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법률 행위로 부여된 거니까 뭐야? 임의대리죠. 임의대리의 경우에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합니다. 언제만 할 수 있다고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렇죠. 121조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그러니까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라는 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죠.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근데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건 자기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뭐 했다고요? 지명한 경우에는 책임 안 지는 게 원칙. 오른쪽에 122조가 있죠. 법정대리입니다.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무조건 지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으로 경감되죠.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표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얘가 임의대리다. 얘가 임의대리예요. 그럼 임의대리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언제 가능하냐면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이런 경우에는 선임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데 책임은 무조건 지라는 게 아니라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에요. 여기에 과실이란 말이 생략된 거죠.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지명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지명했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본인이 지명했어도 불성실하다 또는 부적임자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 뭘 안 했냐면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몇 가지만 보시면, 원칙은 자기 할 일 자기가 해야지 다른 사람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승낙을 해주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조심하실 점은 승낙 또는, 그러니까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야 맞는 말이지, 승낙과 승낙 및 이런 말씀 다 틀리는 거예요. 둘 다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려요.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는 게 아니라 승낙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을 다른 사람 시켰는데 얘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일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이 사고 친 걸 을이 누구에게 책임지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지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지라는 게 아니라 선임 감독상에 뭐가 있을 때? 과실. 그러니까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상한 사람을 선임하는 바람에 사고가 생겼다면 그때는 책임지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건 아닙니다.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이고, 근데 이번에는 갑이 병을 지명합니다. 야, 대리인 병 좀 써봐. 난 병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응 하고 얘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인이 찍어준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얘가 사고 친 거야. 그러면 을이 본인에게 책임을 져요? 질 필요 없는 거야? 질 필요 없는 거죠.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지명을 했어도 선임하고 봤더니 애가 상태가 영 안 좋아요. 무지하게 불성실하고 부적임자면 얼른 뭐 하라고요? 통질, 일러야죠. 일르거나 또는 뭐 하라고요? 해임. 둘 다 해요? 하나만 하면 돼요? 통지나요? 통지나 해임을, 예전에 다른 시험에 통지와 해임을 이렇게 시험 냈어요? 원래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쪼잔해요. 이게 나냐 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법조문이 통지와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얘가 불성실한 사람이라서 얘가 통지를 했어요.
근데 아직 해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 10억짜리 사고를 쳤어요. 만약에 통지 와라고 돼 있으면 의리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통지만 했고 해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통지 나라고 돼 있으니까 통지만 했으면 해임을 안 했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통지 나. 그러면 여기서 보면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감독 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지라고 했죠. 그러면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해임을 태만하면 책임져야 돼요. 그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해임권이 있다. 해임권이 있다. 그리고 복대리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복대리와 관련해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물어보면 무조건 표현대리의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대리의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여 표현대리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대리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요게 이제 임의대리. 근데 요번에는 의리 법정대리예요. 그럼 얘는 뭐 너무 간단해서 볼 것도 없는데 의리 법정대리면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자기 책임하에. 그러면 자기 책임하에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을은 갑에게 어떤 책임지라고요? 무조건 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과실.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관리 감독을 잘했어도 사고 생기면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 의뢰하는 법정 대리인에게 뭐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책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뭘로 줄여요?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표가 법정 대리인 표가 있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선임했으니 책임은 무과실, 언제든지 지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책임 줄여줘야죠. 선임 감독상 책임입니다. 정리되셨죠? 네. 그럼 만약에 지문에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은 자기 책임하에 또 다른 복대리인, 복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OX예요.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은 자기 책임하에 복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뭘 묻고 싶은 거예요?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예요, 법정 대리인. 얘는 무조건 임의대리예요. 그럼 임의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선임해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언제나 무슨 대리라고요? 임의대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22쪽에 지위 제목만 보세요. 1번 대리인에 대한 관계. 자, 뭐라고 되냐면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중요한 말이죠. 존재와 범위에 의존하고 2번 상대방에 대한 관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그러니까 이 복대리인도 상대방을 대할 때는 당연히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과의 내부 관계 똑같죠.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내부 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4번에 복대리인의 복임권이라고 되어 있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이므로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복임권을 가진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죠. 그리고 복대리권의 소멸 나오는데 이건 뭐 특별한 내용 없고요. 아까 우리 대리권의 소멸 사유 봤죠? 그럼 대리권 소멸 사유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무조건 소멸하고, 그리고 복대리권도 똑같으니까 얘도 대리인이니까 얘가 사망하거나, 그렇죠? 아까 나왔던 것처럼 금치산 그리고 파산 이렇게 되면 복대리권이 소멸되고, 그리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수권을 뭐 할 수도 있겠어요? 철회. 이렇게 되면 복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자, 문제를 보죠.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라고 했죠. 당연히 복대리는 대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2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복대리의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표현대리가 인정된다라고 했죠. 3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뭐가 틀렸어요? 대리인이가 틀렸죠.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대리인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다라고 해야 되고요. 4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상 책임만 있다. 원래 법정 대리인은 얼만큼의 책임을 져야 돼요? 무과실. 근데 뭐가 있대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럼 책임 줄여줘야죠? 선임 감독상 책임. 4번 정답이고요. 5번.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에 관하여 임의 대리는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원래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다. 그럼 복대리인 선임할 수? 그러니까 이게 갑이, 을이 하나, 병이 하나, 별 아무 상관없는 거면 이 경우에 대리권을 줄 때 이미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근데 본인이 뭐라 그랬대요? 명시적으로 하지 마라고 금지했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라고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 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일찍 끝났어요? 이 복습 잘 되세요? 예, 날씨도 이제 벌써 뭐 봄 날씨 같죠? 예, 꽃놀이 가실 생각은 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지금 되게 힘들지만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복습, 예습은 아직 안 하셔도 되고, 복습,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해당 부분 좀 미리 들어두시면 좋고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복습은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이 문제 사다 풀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이론만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OX 지문 확인하는 것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이 문제 이외에 새로운 거 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하다고 한 것들 좀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